지난달 27일 정부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데 이어서 임대주택 사업 등록자에 대해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실제 며칠 사이에 법 개정 전에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주택자들로 구청 주택과가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교수님 일단 두 가지를 갖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혜택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겁니까? 그렇게 완전히 발표한 거예요? 지금 기사 내용들을 보면 이제 예. 국토부 장관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인터뷰에서 그냥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약간 거고 돌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재부라든가 여기에서는 일부는 이제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또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채널로 나온 정책이 아니고 장관님께서 하신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선까지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실을 먼저 이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인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임대 사업자로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갖다 막 등록하게끔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혜택까지 주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민 중산층의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 많이 역할을 부담해 왔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산층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사실 공적 임대주택이 좀 주거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중산층에 대한 공적 임대주택은 이제 민간에게 많이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에 의해서 어떤 임대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전까지 한국의 이제 임대주택 시장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비제도권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이 도대체 몇 호가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맞아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임대주택이 이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죠.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요, 작년 7월에 한 23만 호 정도 됐는데요. 올해 한 6월 한 1년 지났는데 한 10만 호 정도가 늘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급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개념어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첫째,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사회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자기가 돈 내서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추세가 자가 소유해야 돼? 그냥 난 임대로도 살겠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젊은 층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임대주택을 모두가 다 공공에서 다 공급한다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렇죠. 그러니 민간이라도 이제 충분히 잘 관리하면서 세금도 내게끔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정부가 중재할 수 있게끔 실태도 파악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고 또 전셋값이 막 폭등했을 때 그때가 수요가 없어서 그랬으니 수요도 공급하고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자를 갖다가 유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등록해서 많이 임대소득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임대사업자도 늘고 수요도 늘어서 전셋값 같은 경우 공급이죠. 공급이 늘어서 전셋값이 좀 잡혔죠. 도움이 많이 됐죠. 실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자체가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수많은 어떤 그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지만 가장 지금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민간 임대 시장에 있어서 임대료, 그러니까 이제 임대 기간은 2년간 보장이 되고 하지만 그 2년이 지나고 난 뒤 임대료가 5%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그걸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이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갱신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됐던 것처럼 사실은 임대료를 또 이게 더 임의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입자 자체를 함부로 바꾸어 버린. 그래서 2년간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임대 기간을 갖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임대 시장의 말 그대로 세입자들을 위한 안정 기조가 이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탄탄해졌고 또 보완이 됐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었다는 건데 하나는 공급이 늘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사업자가 비제도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그 법을 안 지켜가지고 그렇죠.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네. 갑자기 돈 올려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결국은 뭐 그러면 소송해야 되니까 소송하면은 무조건 의리 불리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안정시키고 맞습니다. 저렴한 그 1년에 뭐 조금씩 올릴 수는 있지만 저렴하게 네네. 올리게끔 하고 그 대신 혜택을 주는 형태로 그렇죠. 유도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왜 이들이 또 다른 투기 세력으로 돌변했다고 파악을 하면서 네. 정책을 번복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번에 사실은 그 김현미 장관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이런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사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고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담보를 해서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LTV나 DTI 등에서 우리가 투기적인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네.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은 7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따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군요. 그래서 대출을 편법으로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주는 혜택을 많이 줄여버리면 그런 수요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데 사실 그러면서도 김현미 장관이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잠깐만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아까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혜택이 크게 보면 3개죠. 예, 3개입니다. 일단 하나는 대출을 받을 때 더블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그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양도세, 그죠? 중과세에서 예, 예.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다주택자 양도세. 예. 그래서 배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장기 보유에 대한 그렇죠. 특별 공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보유를 했을 때 크게 이제 보면은 일단은 세제 혜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세제 혜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은 혜택을 줘서 뭐 사적 이익을 너무 제공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문제가 되는 그렇지만 거는 그 전에는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던 분들이잖아요. 아니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파리 대책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이제 양도세를 이제 그 기간을 줬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제 구제를 해주는 이 방법으로 이것이 사실 도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사업 소득을 내잖아요. 그렇죠. 소득세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세금을 조금 줄여주고 그것도 유예를 해준 거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사실은 세금을 안정적으로 더 걷어들일 수가 있는 창구가 생기잖아요. 세제가 투명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로 잡히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다른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40%인데 우리가 투기과열 지역 이상이면 40%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면은 이제 80%까지 됩니다.
그럼 80% 대출을 받으시면 월세로 돌리게 되면 사실 은행대 이자 부분은 상당 부분 갚게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20%만 가지고 집을 한 채 사실 분이 5채를 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집값을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이 요인이 이렇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는 아직 검증된 바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집을 계속 이제 사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집을 뭐 4채, 5채, 10채를 갖고 계신데 8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전혀 공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입하는 이런 그 수요자는 좀 늘어나고 매도하는 이 물량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이제 늘어나는 이런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이것이 지금 주택 가격, 특히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이 가격을 굉장히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들은 이것이 아까 우리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일단 정황적으로 개연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수치상으로 입증이 된 건 없는 상황이죠. 예, 없는 상황이고 예. 저는 또 한편으로 김현미 장관께서 이렇게 충분히 우려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대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LTV나 DTI가 너무 많이 억눌러서 이제 4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이러한 통로 자체가 그 대출을 받아서 다른 용도에 쓰기보다는 그 해당되는 부분과 본래 용도에 맞는 식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국세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김현미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해서 갭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지금의 현재의 양도세 중과 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쪽으로 편법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쪽에서도 사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주관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 김현미 장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차라리 정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지 오히려 몇 가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이야기함으로써 이 제도의 근간 자칫하면 이 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쪽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위원님의 이야기를 좀 쉽게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자 일단 대출을 갖다가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갖다가 사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요를 폭증시켜서 그렇죠. 매물은 또 8년을 이제 임대를 안정적으로 줘야 되니까 매물은 걷어지고 사면 살수록 매물은 걷어지고 수요는 급증하게 돼서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근데 그냥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게 그냥 팔 수가 없잖아요. 일단 사면은 8년간은 8년 안에 주택을 팔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강남 지역, 뭐 이렇게 집값이 비싼 지역에 이렇게 이제 계속 집을 사시면 굉장히 좀 뭐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보지만 지방이라든가 집값이 좀 저렴한 지역에 이렇게 여러 채의 집을 사면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시각을 보지 않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만 이런 걸 못하게 막으면 되잖아요. 그 데이터로 그 사람들이 임대 사업자를 갖다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서 임대 사업을 할 것인가가 데이터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등록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가 다 투명히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실제로 샘플을 가지고 아까 지금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결과 보고서를 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 이 지역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토부에서
철저하게 좀 샘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지 이게 마치 이것이 이제 집값을 폭등시키는 요인. 물론 이제 일부는 전문가들도 일부는 그런 요인이 원인이 있겠다라고 예, 얘기하지만 예. 마치 이것이 지금 주범인 양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께서 또 하나의 좀 사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지금 8년 동안 사실은 주택 매도 자체가 제한되는 맞아요. 이런 형태로 갭 투자를 한다. 그거는 갭 투자의 기본적인 아니죠.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갭 투자는 단기성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성이 좀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많이 하고 1년 이내에 그 현금화시키는 걸 그렇죠. 갖다 그런 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8년간 묶여있는 자금이 묶이는 상태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한다. 저는 김현미 장관께서 아마 현장에 대한 어떤 감각은 다소 조금 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그 대출을 20%만 넣고 5채를 불려서 그거를 받아서 월세를 갖다 계속 내다가 한 군데만이라도 월세가 펑크가 나면은 줄줄이 도산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8년 동안 견뎌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현실성이 있나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생각하거든요. 되는 게 이제 갭 투자라 하면 우리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기거든요. 단기에 이제 단기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런 투자인데 사실 8년이라는 기간은 이번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올 때까지 됩니다. 그럼 8년이라는 기간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렇게 보면 중기 투자 이상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것이 집값이 오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8년 후에 이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면 양도세라는 이런 모든 세금이 집값이 올랐을 때 혜택을 보는 제도인데 그렇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고.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은 대출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월세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런 수요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월세 같은 경우도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분들도 나중에는 아우성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또 계속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모든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얘기들이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없이 대책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서울 뭐 특수한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8년 동안 이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8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분들은 8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책들이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강남이라든가 이런 서울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타격을 입는 것은 지방 중소도시가 더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투자는 8년 동안 하겠다고 임대소 사업 소득자로 이렇게 맞습니다. 등록을 해놨는데 8개월 만에 정책이 뒤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그 패닉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뭔가 세제 혜택을 갖다가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만 이미 임대소득자로 그 등록을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을 시달리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그 변화가 생겨나는 게 아니냐 이런 근데 그 변화가 오히려 공급 자체가 조금 차단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요? 그 부분을 갖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아마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혜택을 줄이게 되면은 등록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매물 잠김 현상들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미미한 효과에 불과하고요. 전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현재의 지금 법 체제 하에서는 지금 상당수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임대 물량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전월세 시장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 가격의 또 다른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매매 시장에서 이런 충격파가 다시 임대 시장으로 옮겨오는 그런 식의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지금 많은 매매 시장에 있어서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서울 시내 안에서도 지금 임대 시장은 다소 지금 내년 중반기까지 예상되고 있는 입주 물량 등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 김현미 장관의 이러한 성급한 판단이나 이런 그 표현들은 상당히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또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리도 완전히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혜택을 그 거의 원점 형태로 되돌려 버린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예. 8년 동안은 매물은 잠겨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세 중과 혜택 못 받으니까 나오면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매물은 없고 없는 상태에서 새로 임대주택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없어져서 다시 비재도권의 시장만 커지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전세나 월세 공급이 안 되니까 전월세 시장은 다시 요동치게 되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자 그러면요 교수님 우리가 그나마 우리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발표된 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혜택을 축소하면 그나마 이해할 만큼의 정도의 선이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거를 다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가뜩이나 지금 지방 도시들은 굉장히 미분양 우리 지금 언론에서 잘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미분양 물량이 심각해요. 많이 쌓여가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도 그리고 심각하더라고요. 공가 문제가 현재 6만 3천 그렇죠. 공가 빈집 문제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집계를 안 해서 그렇죠. 지금 상당히 지방 중소서의 빈집이 심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방 중소지까지 이걸 확대 적용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 그다음 수도권 일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이상 정도의 선별적으로 일단은 적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뭐 지금까지 주던 혜택들을 원상태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겠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8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부동산 시장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안고 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8년 동안 안고 간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매매하신 분들보다는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께서 기자들에게 강하게 했던 부분만큼은 제가 보기엔 세게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강남 3구를 딱 핀셋으로 집어서 여기는 임대사업자들 더 이상 혜택 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 강남 3구에서의 전월세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가 강남 3구 혹은 강남 4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강남 지역 전체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강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연결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정부가 자꾸 잘 한다고 내세우는 그 핀셋 정책 자체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과연 맞느냐.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곳곳에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그 핀셋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속에서 딱 서울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인근 신도시까지 조금 확산되는 여지는 있지만 서울의 많은 문제점과 모든 문제점들이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강남 3구만 타겟으로 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수급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그다음에 바깥쪽에 또 해외 쪽의 문제 등등 해서 금리 문제 등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히려 국토부 장관께서는 너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범인 하나를 잡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빈대 잡다가 뭐 초과상관 태운다라는 느낌이 나는 시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을 제한해서 뭐 혜택을 축소하거나 뭐 혹은 전반적으로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줄이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3주택자 이상한테 그것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3주택자 이상한테
보유세를 갖다 파격적으로 올리는 그런 정책, 이런 정책은 집값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다주택자가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다주택자가 환경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1억짜리 뭐 5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맞아요. 뭐 50억짜리 한 채 갖고 계신 분도 예.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으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면 굉장히 종부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 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소유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더블이나 뭐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제 고가주택의 1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주택자도 일정 뭐 금액이 어느 정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그래도 고가주택을 아닌 그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똘똘한 한 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뭐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는 지역에 그렇죠. 아마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한번 마지막 뭔가 정책을 쏟아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강남, 3구, 그다음에 뭐 용산구라든가 일부 이제 지역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저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항을 하겠지만 여기 해당하는 우리 그 국민들은 한 1% 내외 거의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정책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해당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그 시야를 가져야 될지 두 분께서 좀 당부 말씀을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연구위원님. 저는 뭐 시장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떤 시각을 갖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살림살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떤 대책을 만들든지 정책을 하든지 간에 해당되는 관련 부처들이 좀 협의가 된 가운데 단일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남북에 있어서도 스포츠도 지금 보면 단일팀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정리된 의견을 정리되지도 않는 가운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내던지지 말고요. 국민들의 삶이 불확실성에서 헤매지 않도록 좀 정리된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관성하고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께서 이번에는 좀 약간 경솔하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에게 믿음과 어떤 일관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그것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시장을 가장 바로잡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된 국토부의 계획 이것이 서울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